여러분, 혹시 친구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가기 싫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핸드폰만 보면 그 친구 이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그 중에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는 많은데 정작 편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때 연락할 사람 리스트는 긴데 막상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든든했고 모임이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10번의 피곤한 만남보다 한 번의 편안한 대화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에너지가 유한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지칩니다. 잘못된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한 번 만나고 나면 3일을 피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친구 만나기 전날 밤에 불안감이 듭니다. 내일 만나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핑계를 대고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둘째, 만나고 난 후에 피로감이 심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집에 와서 한숨만 나옵니다. 왜 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셋째, 그 친구와의 대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저 말을 왜 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얘기는 듣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자기 자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모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네 하고 축하해줬습니다. 근데 매번 그러니까 지겹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김 씨가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릎 관절 보조제를 사줬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 이러더래요. 김 씨의 아픈 무릎은 관심 없고 자기 아들이 사준 보조제 자랑만 하는 겁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대요. 그 후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이런 친구들이 생길까요?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사실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해야 자기 가치를 확인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불안을 내가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부럽다 해줘도 소용없어요. 계속 더 자랑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나는 왜 그런 관계를 참았을까요? 대부분 의리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내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예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자랑과 과시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너도 같이 기뻐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시는 다릅니다. 과시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청의 부재를 확인하세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진짜 듣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있나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친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좋은 추억이 아니라 서운했던 일, 아픈 상처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72 세방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40년 전 일을 들먹였습니다. 너 그때 내 생일에 안 왔잖아. 너 그때 나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지. 이런 식이었어요. 박 씨는 그때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사정이 있었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사과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사과해야 해?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 너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과를 받아도 상처는 남아. 너는 이해 못해. 이러더래요.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구나. 평생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구나. 그 후로 박 씨는 그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40년 친구를 내가 버리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왜 과거에 머무는 친구가 위험할까요? 과거가 미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면 앞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데 쓸 수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사과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서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거기 같이 가두려고 해요. 너도 나처럼 과거에 갇혀 있어야 해. 이런 거죠.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추억과 독이 되는 기억을 구별하세요. 건강한 추억은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참 재밌었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기억은 다릅니다.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런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친구는 여러분의 미래를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친구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세상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만나면 남 흉보는 것으로 대화를 채웁니다. 65세 이 모 씨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그 친구의 대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만나면 남 흉보기만 했어요. 저 사람 봤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니?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대.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게, 정말 그래, 이러면서요.
근데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더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됐구나.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세상이 어둡게 보였어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 모든 게 짜증났습니다. 이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다시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의 무서운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뇌의 시스템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우울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남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교류하세요. 긍정적인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정리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과거에 머무는 친구,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손절이라고 하면 대판 싸우고 끊는 걸로 생각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제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싸우고 나면 오히려 내가 더 지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나요. 그 사람 친구랑 싸웠대 이러면서요. 성숙한 방법은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른의 이별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연락 빈도를 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서서히 간격을 벌리는 겁니다. 2단계, 바쁜 척합니다.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서, 건강에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한두 번 거절하면 상대방도 알아차립니다. 3단계, 자연스러운 소멸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핑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기 싫을 때, 모임에 가기 싫을 때 쓸 수 있는 점자는 핑계들입니다. 건강 핑계 첫째,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바빠. 둘째, 혈압약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적응 중이라 피곤해. 셋째,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래. 가족 핑계. 첫째, 손주 봐주기로 해서 시간이 안 돼. 둘째,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돌봐야 해. 셋째, 자식들이 요즘 자주 찾아와서 바빠. 개인 사정 핑계 첫째,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해서 그쪽으로 시간을 쓰고 있어. 둘째, 집 정리 좀 하려고 시간 내고 있어. 셋째, 개인적으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려고. 이런 핑계를 쓸 때 중요한 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빠라고 하면 티가 나요.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닌다고 하면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재촉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세요. 그래도 한 번만 보자. 오래 안 봤잖아. 이런 말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고마운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나중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애둘러 거절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 없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내가 억지로 만나주는 거 느낍니다. 그럼 상대방도 기분 안 좋아요. 차라리 깨끗하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남겨야 할까요? 좋은 친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면 편안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 존중합니다. 내 얘기도 듣고 상대 얘기도 듣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의 기준도 있습니다. 첫째,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습니다. 나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고 상대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셋째, 만난 후에 우울합니다.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친구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체크해 보세요. 1. 이 친구와 만나기 전에 기대가 되는가? 2. 이 친구와 대화할 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3. 이 친구는 나를 존중하는가? 4. 이 친구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가? 5. 이 친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6. 이 친구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7. 이 친구와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가? 8. 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가? 9. 이 친구를 1년 안 만나도 괜찮은가? 10. 이 친구가 없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가? 이 중에 얘가 7개 이상이면 좋은 친구입니다. 계속 만나세요. 얘가 5개 이하면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정리를 고려하세요. 실제로 정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 모 씨는 3명의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밤에 잠도 잘 안 왔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67 세정모 씨는 5년지기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남 흉만 봤어요. 정 씨는 그게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하면서요.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 연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겁니다.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었대요.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옛날 친구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홀가분함입니다.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둘째, 에너지 회복입니다. 빼앗기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셋째, 시간의 여유입니다. 쓸데없는 만남에 쓰던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친구, 나와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과거에 머무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과거가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감정은 전염됩니다. 넷째, 조용히 멀어지세요. 대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성숙한 이별을 하세요. 다섯째,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어서 끊는 게 아니라 맞지 않을 뿐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내 사람이 보입니다. 홀가분해지셔도 됩니다.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곁에 좋은 사람만 남겨도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에너지 빼앗기는 관계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착한 척하다가 내 노후만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만 만나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만나기 싫은 친구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모임 가기 싫으면 핑계대고 빠지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그 친구를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은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노후의 현실, 그것을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반이에요. 절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혹은 얼마 후에 우리 자신이 하루 3만 원, 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 아무 준비도 안 한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직장도 다녔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지금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겪게 되는 지옥 같은 상황 7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지금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노후 지옥입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달 생활비로 얼마나 쓰고 계세요?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경조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300만 원은 금방 나가죠. 그런데 노후에도 이 지출이 크게 줄어드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하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관리비나 냉난방비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요. 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평균 약 62만 원입니다. 62만 원이요. 한 달 생활비로 62만 원.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물론 올해 많이 내신 분들은 더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뒀거나 자영업을 하셨거나 경력 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납입 기간이 짧아서 수령액이 훨씬 더 적어요. 특히 여성분들, 전업주부로 오래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만 원, 30만 원인 경우도 수두룩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식을 줄이죠. 그러다가 고기를 끊어요. 그 다음엔 반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2끼만 드시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밥에 간장만 비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랬던 것처럼 늙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근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한 채 마련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제 70이 넘으신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데 하루에 버시는 게 많아봐야 5,000원, 6,000원이에요. 그걸로 식비를 충당하신대요.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의 삶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노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초안전망이지 노후 전체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임대소득이나 파트타임 수입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소득권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아직 50대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당장 월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 저축에 넣기 시작하세요. 그 돈이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복리로 계산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돈을 만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지옥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노후 지옥은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픈 것 자체가 아니라 아플 때 쓰이는 돈이에요. 노후에 몸이 아프면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이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평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4천만 원이요. 그것도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이 돈이 본인 부담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원비, 간병비, 약값, 재활치료비, 요양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어떤 경우엔 억 단위를 넘어서기도 해요. 특히 오늘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 질환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기본이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계 질환이 정말 많아요. 이런 병들은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의 한쪽이 안 움직인다거나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병들은 한 번 걸리면 완전히 낫지 않아요.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해요. 뇌졸중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반신마비가 올 수 있어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치료가 길게는 1년, 2년, 어떤 경우엔 그 이상 걸리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 매달 나가는 치료비,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양원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다 간병인을 별도로 쓰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좋은 재활병원은 비용이 비싸고 국공립 요양병원은 대기 기간이 몇 달씩 걸려요. 결국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더 더뎌지고 가족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릴게요. 제가 아는 70세 할머니 한 분은 50대부터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셨대요. 약도 가끔 빠뜨리고 단 음식도 계속 드시고요. 그러다 60대 후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하나 절단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우시고 자식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정말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노후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당장 담배를 끊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혈압이랑 혈당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천만 원의 노후 의료비를 아껴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뇌질환 관련 보험을 아직 안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이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큰 병이 닥쳤을 때 보험이 없으면 그때 드는 비용은 보험료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노후지옥은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전엔 다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여럿이었고 한 집에 3대가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양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식들도 자기 삶이 팍팍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젊은 세대에서 부모님 부양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자식들이 불효자여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지예요. 평생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살아오셨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사셨잖아요. 그런 부모가 이제 늙어서 자식한테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상상이 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연락을 끊으시기도 해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혼자서 굶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홀로 쓸쓸하게. 제가 아는 한 남성 어르신은 68살인데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부산에, 작은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식들한테 자기 사정을 알리지 않으려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신대. 혹시라도 힘들다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질까 봐요. 한 달 생활비가 40만 원인데 그걸로 밥 사 먹고 약 사 먹고 버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결국 하나예요. 노후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립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립과 함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 설정을 미리 잘 해놓는 것이에요.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 의료적 결정을 누가 해줄 건지,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식과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리 얘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 갈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도 결국 노후에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노후 지옥이에요. 네 번째 노후 지옥,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별은 역시 배우자와의 이별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은 혼자 사시고 있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15세가 넘으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떠요. 집 안이 고요해요. 텔레비전을 틀어요. 밥을 혼자 먹어요.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몸이 더 빨리 약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다 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을 하루 담배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15갭이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가 되는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독사예요. 고독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000명 이상이 고독사로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어요. 3,000명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어딘가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상실의 충격이 너무 커서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떠난 후 1년 안에 본인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공동체,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좋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루틴을 지금부터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세요. 매일 짧게라도 안부 문자 한 통씩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혼자가 됐을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지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있다는 것, 그게 사실 노후에서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고 돈이 없고 몸도 약해지면 그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5번째 노후 지옥은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저 55이에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런 식의 전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죠.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상당 비율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리숙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어르신들은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권위에 순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더 취약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면 그 말을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인지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 틈을 노리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한 분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자산 보호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말에 심지어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시고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하셨대요. 평생 모아온 돈이었어요. 사기꾼이 지목한 장소에서 그 돈을 전달하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아셨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이런 금융사기 외에도 노인을 노리는 사기 유형은 정말 다양해요. 건강기능식품을 효능을 부풀려서 파는 경우 투자 수익률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하는 유사수신 사기, 집수리를 해준다며 바가지를 씌우는 수리사기, 가스점검이나 전기점검을 빙자한 방문사기까지요.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해요. 첫째,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끊으세요. 진짜 공무원, 진짜 은행, 진짜 검찰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나 현금 출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둘째, 어떤 상황이든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셋째, 투자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기예요. 은행 이자의 2배, 3배가 되는 수익을 준다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이런 사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세요.
창피하다고 쉬쉬하지 마시고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예방이 돼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예요. 앞서 언급한 것들이 다 무섭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로 치매 이야기입니다. 6번째 노후지옥은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일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암은 아파도 내가 나라는 걸 알잖아요. 기억이 있고 가족을 알아보고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는 달라요. 나 자신이 나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식이 누구인지, 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약 95만 명이에요. 이미 거의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150만 명을 넘길 거라고 예측해요. 5년 사이에 50만 명이 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폭발적인 증가예요. 치매가 오면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전문 용어로 케어기버, 즉 돌봄 제공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치매 환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활동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디론가 배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어요. 대소변 처리도 해야 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하고 밥도 먹여드려야 해요. 이런 상황이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되는 거예요.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돌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치매 가족 돌봄을 하다가 간병인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간병살인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최대한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머리를 계속 쓰셔야 해요. 독서, 글쓰기, 바둑, 퍼즐, 악기 연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발병을 늦춰줘요. 그리고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이 뇌 혈류를 좋게 해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아까 4번째 지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안심센터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일찍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치매가 와도 내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내 의료적 결정을 누가 내릴지 미리 정해두는 법적 장치들이 있어요. 성년 후견 제도라든가 의료지시서 작성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게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예요. 이 주제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마지막에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7번째 노후지옥은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터부시되는 주제예요. 말하기 꺼려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실제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남기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재산 문제예요.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이좋던 형제 자매가 유산 앞에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법원의 상속 분쟁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은 돌아가신 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져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적 결정이에요. 말기암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연명치료를 계속할 건지 같은 결정을 누군가가 해야 해요. 그런데 당사자가 미리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이 엄청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죄책감이 남는 정말 가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례 문제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어떤 곳에 묻히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요. 상조 서비스를 미리 가입해두는 것, 장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배려예요.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남겨두는 제도가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데요.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 혹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 미리 작성해 두셔도 나중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유언장이요. 유언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요즘은 자필 유언장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복잡한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든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겨두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품위 있는 마지막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의리의리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품위 있는 마지막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7가지 지옥 같은 현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씩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해요.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비에 대한 보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세 번째는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자식과의 관계를 미리 잘 정리해두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네 번째는 혼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유지하세요. 그게 노후의 진짜 자산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여섯 번째는 치매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머리를 쓰고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도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는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유언장 준비, 장례 의사 표현, 이것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 7가지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의 노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돈 걱정 없이 아파도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치매도 늦추고 마지막도 품위 있게 맞이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딱 3가지만 지금 당장 해보세요. 첫째, 지금 내 노후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둘째, 가족과 노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색하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짧게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준비시키는 첫걸음이에요. 셋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알아보세요. 오늘 바로 검색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어떤 제도인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5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재테크의 현실적인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꼭 보러 오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이 아닌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생활 30년의 이런 놈들은 처음 봅니다. 이제는 AI로 뉴스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오늘 영상 안 보시면 내일 아침 통장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진짜 좋은 정보야. 나는 벌써 3천만 원 벌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친구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라면요? 그 친구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전화를 건 거라면요?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수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백 명씩 당하고 있어요. 피해액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경찰청에서도 아직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최신 수법들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수사했던 사건들, 그리고 2026년 들어서 새로 나타난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목소리 위조 사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최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2천만 원 좀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딱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최 어르신은 의심 없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오늘 안에 못 넣으면 계약 날아가.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빨리 좀 해줘. 최 어르신은 바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진짜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너 오늘 급한 일 잘 해결했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요? 그제야 최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낮에 전화한 게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다는 걸. 2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AI 기술은 정말 무섭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3분만 있으면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억양도 말투도 숨 쉬는 소리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미 목소리 샘플이 수집된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AI에 넣고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족끼리 비밀 암호를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라든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런 거요. 전화로 급하게 돈 달라는 소리 들으면 일단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AI는 절대 모릅니다. 사기꾼도 모릅니다. 당황하면서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문자 말고 전화요. 문자도 위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가짜뉴스 사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교묘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 세박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KBS 뉴스 영상이었어요.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별 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KBS 뉴스라니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더래요. 정부 문양도 있고 복지부 로고도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더래요. 박 어르신은 500만 원 받으려면 30만 원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더래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KBS 뉴스 영상이 가짜였다는 걸. 누군가 진짜 KBS 뉴스 영상을 가져다가 앵커 목소리만 AI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입모양이랑 소리가 안 맞는데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먼저 입모양을 보세요. 앵커가 말하는데 입모양이 이상하면 가짜입니다. 특히 이비기 발음할 때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안 다물고 소리가 나면 100% 가짜입니다. 둘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진짜 KBS 뉴스면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널이나 이상한 채널에 올라온 거면 가짜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금은 절대 신청비 안 받습니다. 심사비, 수수료 이런 거 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돈 주는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닙니다. 넷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진짜 정부 지원 사업이면 복지로.go.kr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없으면 가짜입니다. 세 번째, 지인 침투형 투자 사기입니다. 이게 제일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를 속이는 거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0세김 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면서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슬쩍 꺼냈습니다. 야, 나 요즘 괜찮은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너도 할래? 무슨 투자인데? 코인이야. 근데 아무 코인이 아니고 상장 예정인 코인이야. 지금 사두면 상장하자마자 10배는 오른다. 김 어르신은 코인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믿었습니다. 너 벌써 얼마나 벌었는데? 나? 나는 5천만 원 넣어서 지금 1억이야. 근데 아직 못 팔아. 상장하고 나서 팔아야 해. 김 어르신은 솔깃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래, 너도 해. 근데 빨리 해야 해. 곧 마감이야. 최소 3천만 원은 넣어야 돼.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그거 언제 상장해? 조금만 기다려. 곧 된다고 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야, 아직도 안 돼?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연락이 안 와. 1년이 지나자 친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도 피해자였습니다. 친구는 5천만 원 넣고 손해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친구 한 명 데려오면 수당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김 어르신을 끌어들인 겁니다. 친구는 수당 100만 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30년 우정도 끝났습니다. 이게 다단계 투자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나만 알고 있어.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원금 보장, 무조건 오른다. 손해 볼 일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빨리 해야 해. 마감 임박.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사기입니다. 특히 친구가 이런 말 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친구도 이미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고마운데 나는 투자 안 해. 은행 예금만 할 거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친구가 계속 권유하면 오히려 그 친구를 구해줘야 합니다. 야, 너 혹시 그거 하다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번째, 코인 락업 사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엄청 늘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 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칩 코인 투자 전문가 김대리입니다. 어르신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저희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코인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장 전 코인이라 지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이 어르신도 슬슬 관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최소 1,0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넣으시면 상장 후 3,000만 원은 되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고민하다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축하합니다. 벌써 1,200만 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앱에 들어가 보니까 1,2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더래요. 이 어르신은 신이 났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벌었네. 그래서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랐습니다.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좀 빼서 쓰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락업 기간이라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상장 후 6개월 뒤에 출금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락업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락업이 풀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수수료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셔야 출금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이나 넣은 상황에서 그걸 찾으려면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니 이 어르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앱도 지워졌습니다. 김 대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3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코인 락업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조금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더 넣게 됩니다. 그리고 락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묶어둡니다. 나중에 출금하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내도 돈은 안 나옵니다. 결국 다 날아갑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간단합니다. 코인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상장 전 코인, 이런 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코인이면 굳이 60대 어르신한테 와서 권유할 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코인도 위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데만 넣으세요. 5번째,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인데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5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익명으로 부탁하셔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의사라고 적혀 있더래요. 이분은 수락했습니다. 그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존입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이분에게 존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분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리아에서 긴급 의료 봉사를 가야 하는데 비행기 티켓 살 돈이 모자라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 가면 바로 갚을게요.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존을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대화했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존은 고맙다며 곧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시리아에서 사고가 났어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1,0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분은 불안했지만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존한테 연락했습니다. 언제 한국 와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하니 존의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슬픈 건 이분이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창피해서요. 자녀들한테도 숨겼습니다. 혼자 울면서 감당했습니다. 이게 로맨스 스캠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비열한 수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통 모델 사진을 도용합니다. 둘째, 직업이 의사, 군인, 사업가, 이런 멋진 직업입니다. 셋째,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넷째, 매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빛,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이요. 다섯째,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돈 얘기를 꺼냅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한테는 돈 절대 주지 마세요. 둘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세요. 고용한 사진이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나옵니다. 셋째,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람이 연락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넷째, 외로움을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마세요. 주변에 진짜 친구들,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장 주식 사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일 새 남성분 사례입니다. 어느 날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H2증권입니다. 고객님께 특별한 투자 기회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투자인데요? 바이오 회사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하면 주가가 10배는 오를 겁니다. 지금 사두시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을 좀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뭔가요? 바이오젠텍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아직 비상장이니까요.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이 곧 나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이분은 신문 같은 데서 바이오주가 대박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얼마부터 살 수 있나요? 최소 5천만 원부터입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10배가 된다면 5억이잖아요. 이분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증서도 보내줬습니다. 제대로 된 것처럼 보였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상장 소식이 없었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언제 상장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식약처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이오젠텍이라는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식약처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런 신약 승인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H2증권도 가짜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증권사가 아니었어요. 주식 증서도 그냥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의 특징입니다. 첫째, 곧 상장한다고 합니다. 둘째, 내부 정보라고 합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재촉합니다. 넷째, 최소 투자 금액이 큽니다. 보통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첫째, 비상장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둘째, 증권사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면 나옵니다. 넷째,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신종 사기 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전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3초의 법칙입니다. 누가 돈 얘기를 꺼내면 3초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좋은 투자면 왜 나한테 알려줄까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야 자기가 수수료를 받거나 원금을 건지거나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3초만 생각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두 번째 원칙, 직접 확인의 법칙입니다. 절대 상대방이 준 정보만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복지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증권사라고 하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 검색해서 등록된 회사인지 보세요.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 식약처 사이트 가서 승인 현황 보세요. 귀찮으세요?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가족 공유의 법칙입니다. 큰 금액 움직이기 전에 자녀한테 꼭 말하세요. 이런 투자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합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돈 날리고 나서 말하는 게 더 창피합니다. 미리 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재산 지키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녹음의 법칙입니다. 전화로 투자 권유 받으면 녹음하세요. 죄송한데 통화 내용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면 괜찮다고 합니다. 사기면 바로 끊습니다. 녹음하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돈 돌려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다 녹음 기능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의심의 법칙입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친구가 투자 권유해도 의심하세요. 이거 혹시 너도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면 이해합니다. 가짜 친구거나 사기꾼이면 화냅니다. 그럼 관계 끊으면 됩니다.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지만 우정 지키려다 돈 잃으면 우정도 끝납니다. 여섯 번째 원칙, 신고의 법칙입니다. 사기 당했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번으로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번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신고해야 돈 돌려받을 확률이라도 있습니다. 안 신고하면 100%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다른 사람도 안 당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현금 지키기의 법칙입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 최소화하세요.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데만 넣으세요. 수익률 낮아도 괜찮습니다.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60대 이후에 돈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주식도 위험하고 코인은 더 위험하고 비상장 주식은 사기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신뢰를 이용합니다. 친구를 믿는 마음, 뉴스를 믿는 마음, 자녀를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조심하면 사기꾼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노후 지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 드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이 무거우셨나요? 사실 그 적막함 속에 노후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계신가요? 친구한테 연락 왔나 안 왔나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부모는 자식 없이도 자기 인생을 꽉 채워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 없이도 혼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당당하고 멋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편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친구가 전화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식이 이틀만 전화 안 해도 섭섭합니다. 나를 잊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상처받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하고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문자 왔나, 친구들한테 카톡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십니다. 뭐 하니? 요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니?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엄마가 또 외로워하시나 보다.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무감으로 전화하게 됩니다.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요. 이분은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화해도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이분은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의존의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대면 기댈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외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산책을 하십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십니다. 꽃 사진, 나무 사진, 하늘 사진, 뭐든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리십니다. 간단한 글과 함께요.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개나리, 이런 식으로요. 점심 먹고 나면 책을 읽으십니다. 1시간 정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공책에 옮겨 적으십니다.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오후에는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십니다. 역사 강의, 철학 강의, 뭐든 좋아하시는 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또 올리십니다. 저녁 먹고 나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여행 영상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으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는데도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혀 자기들한테 의존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즘 이런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 블로그에 이런 글 썼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활발하게 사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만날 때마다 즐겁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분은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두 번째 분은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으니까 즐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몰입을 찾으시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게 뭐냐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나 찾으시는 겁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골프 배우고 악기 배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돈도 많이 들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간단한 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사요. 좋아하는 책의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30분,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글자를 예쁘게 쓰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외로운 생각, 서운한 생각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그냥 글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문장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배우는 기분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있다는 느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비싼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찍는 겁니다. 꽃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뭐든 좋습니다. 찍고 나서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걸 봤구나 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노을 사진을 찍으신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매일 찍는데 매번 다르다고 하세요. 어떤 날은 빨갛고 어떤 날은 주황색이고 어떤 날은 보라색이고 그 다양함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 키우기가 있습니다. 화분 하나 사서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토마토든 고추든 허브든 뭐든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물 주고 잎을 관찰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어제 없던 새싹이 오늘 나오고 작았던 잎이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 책임감도 생깁니다. 내가 물을 줘야 이 식물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몰입을 하나만 찾으셔도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 오늘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디지털 소통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되 완전히 고립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디지털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댓글을 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영상 보고 나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댓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이 옵니다. 누군가 내 댓글을 좋아합니다. 이게 작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내 댓글에 답글을 달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 그걸 인정해주는 경험이거든요. 나이 들면 이런 경험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은 다릅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댓글이면 좋아요를 받고 답글도 달립니다. 그럼 내 의견도 가치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블로그를 쓰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뭐든 좋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일상을 적는 거예요. 일기처럼 쓰면 됩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거창한 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블로그를 찾아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정말 기쁩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70세에 블로그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2,000명의 이웃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글을 올리는데
매번 댓글이 10여 개씩 달린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진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SNS도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먹은 음식 사진, 산책길 사진, 뭐든 좋습니다. 올리면 누군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댓글도 달아줍니다. 이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혼자 있지만 고립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소통은 부담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면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약속 시간도 맞춰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여러모로 부담이 큽니다. 근데 디지털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소통하면 됩니다. 피곤하면 그만두면 되고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냐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한다. 이게 루틴입니다. 매일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책 읽는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일기 쓴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왜 루틴이 중요할까요? 루틴이 있으면 하루에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루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고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그러면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루틴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산책해야지 하고 준비합니다. 산책하고 오면 이제 책 읽어야지 하고 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루가 알차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루틴은 성취감을 줍니다. 오늘도 산책 30분 했다. 오늘도 책 1시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취지만 이게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일 아침 필사를 30분씩 하십니다. 1년 동안 하셨더니 공책이 10권이 됐답니다. 그 10권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고 뿌듯해 하신다고 합니다. 루틴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매일 10km 걷기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매일 30분 걷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융통성을 가지세요.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못 지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쉬어도 됩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뇌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뭘 배울까요? 뭐든 좋습니다. 관심 가는 거 아무거나 배우시면 됩니다. 역사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린 강의도 있고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한 분야를 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정리하세요. 공책에 적어도 되고 블로그에 써도 됩니다.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65세에 세계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세계사 강의를 듣고 책도 읽고 정리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하셨더니 이제는 웬만한 역사는 다 아신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그 쾌감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배움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할 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공부하는데 정말 재밌더라 하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흥미로워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니까요. 상대방도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네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5번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허전합니다. 오늘 뭐 했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책을 읽을까, 산책을 할까, 필사를 할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걸 집중해서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책만 읽습니다. 산책을 하면 산책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알차게 쓰입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이런저런 걸 했구나 하고 뿌듯합니다. 이 뿌듯함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남이 그 시간을 침범하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시간 있어? 만날래? 라고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응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책 읽으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만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당당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몰입 찾기, 디지털 소통 활용하기, 루틴 만들기, 배움 계속하기, 내 시간 소중히 여기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가? 첫째,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뭘 안 해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바로 힘입니다.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게 진짜 힘입니다. 둘째, 집착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역설적이죠?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언제 올 거야? 왜 전화 안 해? 이렇게 집착하면 자식은 도망갑니다. 근데 부모가 나는 나대로 잘 지내니까 너도 잘 지내라고 하면 자식은 오히려 걱정됩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가? 하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찾아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걱정되고 궁금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사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을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이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나는 경험입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넷째, 품격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남을 만났을 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 좀 챙겨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이렇게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반갑다. 오늘 만나서 좋다. 근데 다음에 못 봐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지낼 거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품격입니다. 이 품격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런 부모,
이런 친구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니까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이 멋있으니까요. 다섯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정말 큽니다. 나는 누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관계가 선택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후에 혼자 카페에 가보세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혼자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공책을 꺼내서 오늘 하루 생각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30분만 앉아 계세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생각에 잠기세요. 그러면 뭔가 느껴질 겁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요. 둘째, 오늘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요.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꽃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건물이든 뭐든 좋습니다. 10장 정도 찍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진들을 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걸 봤구나 하고 되새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골라서 SNS에 올려보세요. 간단한 글과 함께요.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 이런 식으로요. 올리고 나면 뿌듯할 겁니다. 나도 뭔가 했구나 하고요. 셋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공책을 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3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오늘 나는 이런 걸 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합니다. 3문장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일기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이런저런 걸 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작은 행동만 오늘 해보세요. 카페 가기, 산책하며, 사진 찍기, 3문장, 일기 쓰기. 이것만 해도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보세요. 모레도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느껴질 겁니다.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네. 혼자서도 할 게 많네.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네. 이런 느낌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근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겁니다. 이건 평화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 건데 마음가짐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걸 선택했어.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이 시간에 나는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알아갈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휴식처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평화를 느끼고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좋은 아침하고 인사하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격려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노후의 진짜 승리입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친구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 시간이 보물이라는 것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혼자 놀기 비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